예, 지금부터 제주 4.3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억 전달자 세션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축사를 홍춘호 할머니 88세 동광리 4.3 해설사 분이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한 달 얼마 전에 그 4.3 그 방문자들, 4.3을 알고 싶었던 마을 방문자들을 안내해서 큰 넙개굴에까지 갔다가 넘어지셔서 오른쪽하고 왼쪽 팔을 다치셔서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고 4.3 지원과에서 이거를 할머니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 대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023년 1월 26일 날 제주 평화의 섬 19주년을 기념해서 영어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책에 표지 모델로 홍춘호 할머니를 했고 홍춘호 할머니에게 이 책을 헌정했습니다. 당시 4.3 유족회장과 다 참 제주 아라 컨벤션 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춘호 할머니를 저희들이 또 다른 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홍춘호 할머니는 2016년 국제 서머스쿨 때부터 저희 제주 세계평화 아카데미에 오는 외국 학생들에게 동광리 마을을 해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대학에 동행해서 당시 동광리 마을의 경험을 얘기했고, 그리고 5월 1일 미국 하원 마크 다카노 의원실과 주디츠 하원 의원실을 방문해서 제주 동광리 사람이 어려운 점을 말하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4.3의 아픔을 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 같은 거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작년 5월 21일 이걸 평화학교를 짓자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공로로 저희들이 2021년 한국인권상을 추천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그래서 그해 2021년 한국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2025년 4월 3일 날 4.3 기념식 때 홍춘호 할머니 코너가 생겨서 거기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게 전국적으로 방영을 약 10분 정도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대 후반 할머니가 10대 소녀들하고까지 같이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거를 평화의 메시지가 되게끔 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머님이 4.3 지원과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인사에 대심하고 할머니가 오늘 꼭 성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빕니다, 우리 할머니. 다음으로 이제 서귀포 지역 출신 우리 국회의원 문대림 의원님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연단으로 올라오셔서 축사 부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문대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 와 계십니다. 물론 제가 이매덕 원장님 초대로 왔지만 오늘 이제 최병모 변호사님,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허상수 박사님, 이 두 분은 우리 평화 인권 운동의 사실 살아있는 산증인 역사이시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이 세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매우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창훈 교수님은 사실 제가 그 전부터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하시고 4.3에 관해서 또 평화의 섬 제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작품을 하나 만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억 이 아시아에 UN 공식 오피스가 없기 때문에 제5 오피스를 한국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그 비슷한 주장으로서 사실 평화의 섬 20주년이 됐지만 17대 실전 과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많이 좀 화석화되고 박제화되어 있는, 멈춰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사실 4.3의 우리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극복의 모범성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화, 세계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이 동아시아권에서 인권에 관한 기구를 창설하거나 규범을 얘기할 때 당연히 그 중심에 제주도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 중심에 우리 4.3 유족회 우리 강릉옥 부인 회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의 입장이 온몸으로 이제 받아 안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전국화 세계화의 길이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구의 유치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제5 오피스를 이제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사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인데 이건 제주도민만 알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진정 세계인들이 제주도를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김재옥 PPW 대표님 맞으시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5 오피스의 유치도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사실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국제기구가 인권재판소라고 봅니다. 지금 미주에도 있고 코스타리카에 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있고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에도 있는데 아시아권에만 인권재판소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그 4.3이라는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에 대한 극복의 모범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저는 인권재판소, 동아시아 인권재판소 제주 유치, 아시아 인권재판소 제주 유치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창훈 교수님께서 줄곧 주장하시는 UN 평화대학, 환경대학 유치, 이것도 아니면 분원이라도 제주평화대학, 이런 사실 고창훈 교수님이 주장하는 이러한 기구들이, 유엔 기구들이 들어오고 평화활동가들이 제주도에 오고 그들에 의해서 4.3의 극복의 모범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렇게 돼야만 평화에 대해서 연구 기능, 교육 기능, 교류 협력 기능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4.3 기억의 전달자 세션도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많이 이제 좀 화석화되는 느낌인데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림 교수님 그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길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강릉옥 회장님 모시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대림 의원님이 가기 전에 저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기 때문에 저희 거를 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답사 비슷하게 하나를 하고 장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77주년 4.3 기념식인데요. 5월 17일 날 어느 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님께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고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4.3 때가 제1차 계엄이었고 그걸 극복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제2단계가 5.18 계엄이어서 극복하고 제3단계가 2013년 12월 3일 계엄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극복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게 한 대통령 후보님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세계의 평화성과 연관지어서 UN
관용 프로그램,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톨러런스 프로그램을 우리 35억 아시아인을 위한 어떤 번영을 위한 그런 기구로서 이제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는 작년도 우리 유네스코에 10월 1일 날 유네스코에 가서 국제학교 학생들과 같이 갔을 때 마지막에 내 친구인 기조연설가 저명한 학자인데 이그나스 샵스 이분이 이 운동을 이제 시작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도 자신 있게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영어로 책을 내서 아마존닷컴에도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은 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새롭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최복모 변호사님 그리고 임혜덕 박사님 그다음에 강문실 박사님 박준영 선생님 다 위로 연단 위로 올라서 오셔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약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그 최복모 변호사님을 모시고 다랑시구리 기억이라는 걸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은 1992년 4월 1일 날 다랑시골 열암구의 시체를 만들 때 변호사로서 현장에 같이 입회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저런 기억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얘기합니다. 제가 92년 4월 1일 날 다랑시구를 처음 발굴할 때 4.3 연구소 이사들하고 같이 또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다랑시구를 간 일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그때의 기억을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내려왔는데 이 4.3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4.3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4.3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전에는 이 우리 사회에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그 선동에 넘어간 주민의 공격에 대응해서 군경이 전개한 좌익분자 토벌작전이다 이렇게들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0년대까지는 그 이상의 다른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는 4.3을 그저 47년 3월 1일부터 48년 4월 3일을 거쳐서 발생한 소요 사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으로 보자면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서 5세 난 어린이가 김학영관의 말발굽에 채여가지고 다친 사건으로 인해서 구경꾼들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경이 폭도로 오인해서 결국 비무장 문관인들에게 발포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명이 사망하고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 4.3이 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 4.3이 진행되던 과정에 대한청년단 등이 개입하고 해서 총 토벌 세력은 3,000여 명 그리고 이 무장대원이 4월 3일 날 48년 4월 3일에 무장 봉기하였는데 무장대원의 인원은 최대 500명이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구현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 김달상과의 화해 시도에 의해서 결국 원만한 평화적 해결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가 결국 오라리 방화 사건을 저질러서 4.3은 거의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온 송여찬 연대장이 중산간 토벌 작전을 펼침으로써 완전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고 그 결과 2만 5천 내지 3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죠. 이런 사건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사실 4.3 사건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보도연맹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이승만 반공정권의 양민 학살 사건과 궤를 같이 하는 정치적 학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사회주의권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냉전 논리로 무장한 미군이 결국 저질렀던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극우적인 이승만 정부 당국이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를 이어받아서 저지른 정치적 학살 사건으로 규정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학살 사건으로서의 제주 4.3 사건을 본다면 이것은 이제 폴리티사이드인데요. 결국 현재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등에 의하면 정치적 학살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 폭력에 의한 이런 살해 사건들은 소멸시효를 전부 배제하고 국가 배상 책임이나 공권력의 배상 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언제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적 조류입니다. 이러한 그 4.3 사건의 정치 지형을 보자면요, 결국 관계당국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라고 볼 것이고, 교전은 미군정과 한국정부 그리고 서북청년단을 한편으로 하고,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이 한편이 되고, 다른 쪽은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간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관 양민들이 엄청나게 학살된 6.25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가장 컸던 학살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살 사건의 기본적인 구도는 제주도가 당시 전체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내부 식민지적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키나와라든가 또는 북해도,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도 대만의 2.28 학살 사건 같은 것도 그런 내부 식민지적 상황에서 주도 세력에 의해서, 주된 세력에 의해서 학살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4.3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것인가, 그는 지금까지도 4.3 사건, 4.3 사태 이런 식으로 아무런 윤리적인 평가가 없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일종의 항쟁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 두 사람이 같이 싸우면 양쪽에 그 정도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 한 사람은 벌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기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사실은 30만 원 벌금을 할 정도라면 그것을 빼고 한 사람한테만 70만 원 벌금을 매기는 게 맞겠죠. 그렇듯이 4.3의 경우도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라는 양비론적인 입장은 아무런 성격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3 사건을 일종의 당국이 결국 이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을 끌어들였으면서도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 휩쓸리면서 당국이 끌려다닌 사건으로서의 정치적 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랑시구를 저희가 처음 발굴을 했을 때, 그 전까지는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4.3은 남로당의 봉기에 의해서 결국 주민들이 현혹되고, 그 결과로 군경에 의해서 토벌작전이 진행되면서 무고한 민간인이 일부 살해된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됐었고, 그거에 반대되는 다른 정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랑시구를 우리가 발굴했을 때 들어가 보면 완전한 비무장 민간인,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된 11명의 주민이 그 굴 안에서 사망해가지고 유골로 남아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는데 결국 외부의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입구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불어넣어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점은 그동안 당국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이 토벌 작전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라는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다랑시골 사건은 기본적으로 4.3 항쟁의 총체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참혹하고 무서운 죽음이 방치되고 이런 시신이 방치되고 나중에 또 그 발굴 직후에 당국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유골들을 전부 수거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뿌리고 심지어는 그 굴을 봉쇄를 하고 돌로 막고 흙으로 덮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다랑시골 현장을 보면 무력한 비무장 민간인들이 피난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토벌대들이 결국 굴 입구에 불을 피워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주민들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3은 전체적으로 항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하였는데 다랑시골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제주 유산이 되어서 더욱 진전된 미래의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랑시골이 하나의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증거로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4.3 연구소장하고 그 굴을 발굴하고 나서 아까 최병모 변호사님 말씀처럼 4.3의 이름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항쟁이라고. 제주를 대표하는 항쟁으로 제주항쟁이 4.3을 쓰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그냥 제주항쟁. 3.1시 플러스 그 다음에 4.3 플러스 50급 이 모든 것이 내포되는 것으로 가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그게 1992년에 제주항쟁이라는 책을 아예 발간을 했습니다. 4.3 연구소 이름으로.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앞으로 좀 조명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혜덕 박사님의 말할 차례인데요. 이제 2024년 10월 1일 그 유네스코의 행사를 학생들 발표회를 했는데 오늘은 기억의 전달자 소년이 공포와 불안 그 당시의 경험을 말하는 거네요. 제주 4.3 트라우마 제주아리랑 역사적 치유 모델 개발이 기초가 되다, 이걸로 발표를 하겠고요. 이거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BPW의 김재옥 회장님이 플로어에서 마이크 멘트로 축하 멘트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니까 마이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앞으로 올라오셔서 해고. 앞으로 오세요. 예. 올라가서. 반갑습니다. BPW 한국연맹 제주지부 회장 김재욱입니다. 우리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4.3의 기억 전달자 세션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BPW 한국 연맹 제주클럽에서 후원하게 되었고요. BPW 한국 연맹 제주클럽 대표로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이런 얘기는 해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고 임경재 선생님께서 중학생이던 제 딸에게 4.3 사건 당시 잔혹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셨던 그림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제 아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펑펑 울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감명을 받아서 참혹한 사건의 잔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섹션이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전달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참혹한 제주 4.3 사건의 잔재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길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제주 4.3 사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운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지역적 충돌이나 이견 대립으로만 규정 지을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죠. 이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일부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한 시각에 따라서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이런 안타까운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어떤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는 더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진실은 어디까지나 이념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화합하고 그럴 경우에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제주 4.3 기록물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뜻깊은 한 해죠. 제가 생각해보면 2023년인가요? JIBS 제주방송에서가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어떤 응원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이렇게 그래도 우리 4.3 사건을 제대로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에 어떤 유네스코 등재에 힘이 되려면 어떤 응원 협찬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 BPW 회원 중에도 작게는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까지 협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BPW 회원들한테는 더 뜻깊은 한 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4.3 기록물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세대를 넘어서 기억을 전승하고 자손들한테 계속 구전으로라도 계속 전달하고 해서 국내외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평화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섹션에 우리 역사를 지키는 초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도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전승하고 기억되는 이런 일꾼들이 일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포럼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만 축하 인사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임혜덕 박사님. 시간은 잘 지키십시오. 제가 이게 포인터가 지금 나오나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이 포럼에 이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숨은 노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현선 선생님과 정민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랑시 오름을 발굴한 우리 고창훈 교수님과
그리고 최봉면 변호사님, 그리고 그동안 오래오래 함께하신 우리 허상수 박사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커크 더글라스, 그리고 이제 다시 박준영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우연하게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오늘 발표자들을 위해서 저 밖에 그 기념 이렇게 나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준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 유족회 우리 강능옥 회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동네의 언니시기도 하고 삼촌이시기도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자리에 BPW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여기서 시작은 했지만 아버지의 그림에서부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 때 아버지 뭐가 가장 슬프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저기 고무백 노인한테 매를 맞는 그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 고무백 이게 어르신이 여기 일본 순사한테 이 공출 과정이에요. 매를 맞고 대굴대굴 구르는 이 광경을 지켜본 이 소년, 여기 소년이 그 조그맣잖아요. 이 소년의 슬픈 기억을 가지고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75세가 넘고 너무나 슬퍼하는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하고 과연 우리 아버지만 그럴까? 학생들과 이런 논의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저 혼자만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거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잠재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실천 모델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계 마을을 힐링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을 그리고 뭐 오도록 마을도 이제 함께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좋은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오히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개인 단위는 접근하기가 오히려 쉬운데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우리의 깊이 깔려 있는 트라우마가 아주 깊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그 증거가 서산평화공원에 남겨져 있는 백비, 화이트스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동의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치유 모델을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주 4.3 관련하여 생태 체계 분석을 하고 역사적 트라우마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확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마을에서 누구네 집안과 누구네 집안 사이에 그런 불편한 대화 관계는 없을까? 이거 뭔가 계속 스크리닝이 필요했던 그 불안함, 이 불안함이 우리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트라우마로 접근을 할 때 이 다양한 체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2017년도부터 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고창원 제주대학교의 서막회에서 꾸준히 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고창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의 전달자로 이렇게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또 다른 세대에 기억의 전달자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나가지만 하면 임매덕 박사님의 아버님은 제가 1987년 제주 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할 때 같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사실 임혜덕 박사는 2001년에 전혜성 박사님하고 예일대학교 발표장에서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런 인연으로 해서 2014년 10월에 유네스코까지 가게 됐습니다. 임혜덕 박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강문실 박사님 차례인데요. 여기도 이제 먼저 이제 강릉옥 회장님이 4.3 유족 분여회를 대표해서 약간 말씀을 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올라와 주십시오. 연단으로. 안녕하십니까. 예, 저 4.3 유족 분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릉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임매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경면 청수리 2055번지에서 태어난 2살배기의 4.3 사건을 겪은 1세대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던 분인데 그 해안에서 5km 떨어진 산간지방에 초토화 작전을 내리는 바람에 고산으로 소개령을 내려가서 그 소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경찰에서 불고 나가가지고 이제 희생당한 그 용수 눈바닥에서 동짓달 11월 6일 날 그 언동설안의 눈바닥에서 쓰러진 총살로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저 혼자로 생활을 하면서 그 비참하게 가슴에 억눌렸던 그 모든 생활들이 그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키우면서 살면서 등잔 밑에서 밤마다 울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를 어떻게 잘 모실까, 잘 봉양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지금 99살입니다. 살아 생존해 계셔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이제 방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겨우 화장실 갈 정도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웅얼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는 야 4.3 사건 때 아버지 돌아가셨던 거를 얘기하지 말라, 걷지 말라, 점점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에 야밤중에 엉엉 등잔 밑에서 울면서도 밖으로 내세지 못했던 그 어머니 심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분여회장을 된 후에 3월 8일 그 여성의 날을 기해 가지고 백인이 고람수다 이렇게 그 우리 여성들을 100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고를 말라서 나 아무 말도 헐 말라서 그 말 고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던 어른이 아니 그냥 그 겪은 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내 말을 시작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성들이 슬픔을 교육에 배제됐고 애기 없게 하면서 육지 방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 기록을 이제 1세대가 거의 80, 75세 이상이 다 났는데 그분들의 그 서름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우리 분여회 15주년을 기해서 또 한 번 행사를 했는데 아직도 못다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금년도 7월 7일 우리 16주년 분여회 16주년을 기해서 한번 행사를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록을 얼마든지 이렇게 남겨줘야만이 이제 자라는 세대들이 우리 4.3 사건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 평화의 이 제주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건이 일어났을까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을 길면은 이제 여러 박사님들 이제 할 말이 있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릉옥 회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강문실 박사님이 주어진 시간에 안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가족 친화지원센터장 강문실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여성 유족들이 목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를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그거에는 4.3은 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그중 여성들은 성폭력, 생계의 책임, 자녀 양육 등의 2중, 3중 고통을 겪었지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 피해를 기록화도 부재화되지만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침묵을 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
유족이 이 침묵이 해체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녀회가 탄생하고 조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7일 부성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단지 여성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멈추지 않고 여성 인권, 회복, 그다음에 진상규명, 추모 행사 주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성들이 주체가 되었고 기억하고 기록하며 행동하는 조직으로서 공통된 고통, 권리 회복, 여성 인권 회복, 서로 연대하기 위해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4.3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보시면 4.3 당시 여성 피해자들은 성폭력, 강제이주, 가족 해체 등의 복합적 피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그 수치심과 낙인 때문에 속숨하라,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했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말하기는 곧 기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는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출발하고자 합니다. 제주 여성들은 이렇게 아픈 가족과 아기 돌보기, 밭일, 물질, 장사 등의 생계 노동, 바깥 등 국내 이주 노동, 성담 닦기, 4.3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요. 마을 재건 활동들을 기여했지만 가족 재산에 대한 분배와 상속권, 교육받을 권리 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는 사적 고통, 이게 개인이 말하면 개인 경험담이 되지만 이게 여성이 모아서 공적 기여로 전환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을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묻힌 여성들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하고 4.3의 진정한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1차 포럼은 2023년 3월 8일이었고요. 2차 포럼은 2023년 7월 7일 날 열었습니다. 주제는 각각 삶과 과제고요. 삶과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포럼에서 했던 것들은 상처를 말하면서 자기 회복이 되었고요. 공간과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적 치유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기억 계승의 시작점이 마련이 되었고요. 여성 인권의 평화 화해의 4.3 정신이 확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사례입니다. 지금도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취업을 해도 연자제 불합격을 이제 하신 사례도 있었고요.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중앙정조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1차 포럼에서 결과들은 삶과 고통을 나누며 희생에 헛되지 않기를, 4.3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기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인권, 화해의 상생이 4.3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포럼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시면 여성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냉정과 반공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성 유족들은 자신의 언어로 고통을 말하고 사회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하기가 치유였고 정의였으며 새로운 역사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성 유족들의 목소리는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고 세대 간 진실이 계승하고 공동체의 치유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부녀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성의 유족의 피해를 발굴과 기록화시키고 세대 간 기억과 계승 활동을 강화하는 활동과 지역사회 치유와 연대 활동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여성 피해 중심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 실현을 노력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기억의 사회와 국내와 여성인권 단체, 평화단체와의 연대 및 국제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준영 선생님이 소년이 기억과 교사 이야기, 그림 일기에서 시작된 평화교육으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산간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뒤편에는 저지 오름이 있고 이곳은 소년의 일기 속에 있는 당멀 오름으로 등장하는 언덕이기도 합니다.
그 언덕 아래 그려진 저청 국민학교, 지금의 저청 초등학교가 제가 바로 지금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그림 일기에는 1940, 50년대 마을 사람들이 학교에 품었던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을 자는 것도 시원치 않아도 주민 모두에게는 불굴의 싹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양리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저청 국민학교가 탄생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고 느낍니다. 학생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2024년 마을꽃이라는 학교 특색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꽃과 나무, 곤충,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역사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역사였습니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만난 것이 임경재 어르신의 그림 일기였습니다. 나도 똥소로기처럼 날고 싶다는 제목의 이 기록은 평생 농부로 살아오신 어른의 자신의 기억을 그림과 글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림에는 4.3의 흔적이, 글에는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아이의 시선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을의 역사를 그림 일기를 통해 묻고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감정과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나오는 마을 우리 동네 같은데요? 선생님, 이건 책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 같아요. 제가 그때 느낀 건 교과서에서 사진과 글로 배우는 4.3보다 더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 일기는 그 자체로 교육 자료이자 기억의 매개체입니다. 치유와 공감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림 일기 속 소녀는 몇 번이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의연하게, 때로는 체념하듯,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 과정에서의 생생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저는 죽음의 공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온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지금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과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억을 교육으로 잇는 일은 단지 과거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은 공감의 시작이고 공감은 화해의 조건입니다. 4.3의 이야기를 마을의 언어로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풀어낼 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진정한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란색 유채꽃이 물결치는 제주의 4월은 유난히도 가슴 아픈 달입니다. 그 가슴 아픈 4월에 저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옛날이라기에는 아주 가까운 그날, 우리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준영 선생님. 그리고 네 분 모두 최병모 변호사님, 그다음 이매덕 박사님, 강문실 박사님, 그다음 박준영 선생님께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무대 정리를 하겠고 이제 발표하신 분은 내려가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임혜덕 박사님한테는 외국에 두 사람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전혜성 박사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마리 클라우드라고 제1파리대학 교수였고 BPW 세계 여성연맹 회장님이 임혜덕 박사의 이 행사에 대해서 마리 클라우드 박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감상하면서 또한 새로운 발표를 하실 분들은 한 분씩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도널드 콕, 장윤호, 이재원, 이혜인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올라와 주십시오. No, wait a minute. When you look at and watch the array and video, and Marie Claude sent to congratulations this ceremony. Okay? Greetings from Paris. I'm very honored to address this congratulations speech to the Jeju Forum Distinguished Assembly. I want to congratulate 4.3 Archives Revealing Truth for being register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and to praise the efforts of all of you to work on the registration, and want to tell you I think the memories of the people, especially Mr. Kyung Ye's paintings, are worthy of being expanded to the program. For more than 70 years now, there has been an ongoing work on the construction of peace for which the UN was created, as well as UNESCO, first thematic UN agency to build peace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The United Nations was born to achieve international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to UNESCO declares that peace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humanity. So what better place than UNESCO to host the last Pinot Forum at UNESCO Room 6 in October 2024, the place to be for education and cultural heritage, and also for intercultural dialogue and intergenerational dialogue. By convening the meeting of academics and students from Korea, engaged, and also from other places of the world, engaged in the cultur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arts, at UNESCO, Dr. Heiduk and Professor Hoon were hoping to strengthen the work for this recognition. Professor Heiduk delivered a very moving speech, trauma healing model through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using drawing or artistic tools. And I think this is very relevant to UNESCO and to the use of culture and art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Thank you very much. I wish you all success. Thank you for congratulations messages from Marie Claude. Okay, please stand to the front. Please, Donald Cook and 장윤웅, 이재원, 리혜인. Okay, careful. 도널드 코크 박사님은 저쪽에 저 포디움에서 발표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면 다 저쪽에 가서 해도 되고요. 학생들은 일어서서 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다 그렇게. 오케이, 이분은 이제 도널드 코크인데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고 작가이십니다. 처음에는 시카고에서 뉴욕 타임스 기자로부터 시카고 트립인지 이렇게 했는데 무려 뭐냐면 60년 이상 지금 현재도 인디펜던트 독립 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저하고 인연은 2013년에 제2대학교 저를 인터뷰로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we have 14 years in a friendship. At the first interview with me.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introduction. 그리고 이분이 이제 4.3과 관련돼서 4.3을 원래는
갔더니 이게 4.3이 이건 반란이고 막 이상하게 써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왜 친하게 다니냐 이랬는데 이분이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절대 뭐 항쟁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되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분이 아까 홍춘호 할머니가 필라델피아의 대학에 가서 할 때 같이 언론인으로 가서 참가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살 위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홍춘호 할머니가 한 살 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원래 할머니가 키도 작고 하니까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이런 뭐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분이 작년에 우리 그 임혜덕 박사의 그 유네스코 그 행사할 때 7월 13일 날 제주시에 학생 그 문화원에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발표회가 이미 있었을 때 그림으로 본 어떤 4.3 이걸로 너무도 잘 돼 있다고 그랬고 이제 그거를 연장해서 유네스코 할 때는 온라인으로 축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안하기를 이 그림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이거를 제주국제공항에 전시하거나 뭐 이러자는 제안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춘호 할머니도 금년에 그때 만나고 작년에도 만나고 금년에도 만났는데 오늘은 매우 못 만나서 좀 아쉽다고 하지만 이분이 그런 생각으로 오늘 4.3의 기억 전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제주평화대학교, 제주 피스 유니버시티 컨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Okay, please, Donald Koch. Yeah, please start. Okay,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introduction. It's really a great pleasure to see all of you here and to get to know some of you. I'm glad to see so many young faces who want to learn about Jeju history. Jeju has carved out a unique place in Korean, Asian, and world history. Culturally, politically, socially, Jeju stands alone but together with the Korean mainland. In the era of the Chosun dynasty, Jeju was almost an extension of southwestern Korea, the Chola region, but still developed its own dialect, its own Korean form of the Korean language, and many of its own social customs. The desire to stand alone on its own has endured from that era to the present, when Jeju has the distinction, alone among Korean provinces, to be legally recognized as self-governing. Yet the term self-governing reflects more than just a desire to stand alone, to make its own laws, free from meddling by any other provincial government or central government. It also reflects the suffering that Jeju has endured, perhaps in bygone centuries, but more recently in the era of Japanese rule, and of course in 4-3, and the entire era of 4-3. Many people living in Jeju interacted closely with the Japanese, moving to their own communities, going back and forth on regular transports between Jeju and Osaka. They faced terrible discrimination by the Japanese, often persecuted, bullied, and repressed, but also unique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occupying colonial power. In the final years of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also strengthened their own position on Jeju, anticipating a battle with American troops similar to the 3-month battle for Okinawa. I might add that I wrote a book comparing Okinawa and Jeju. Okinawa and Jeju, Bases of Discontent, had a lot about American bases on Okinawa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naval base here on Jeju. I quoted Professor Koh quite extensively in that book, which is how I first met him and have interacted and known him ever since. And he's been inviting me down here and elsewhere for conferences on Jeju. Japanese rule on Jeju grew ever more severe as the Japanese poured in troops for the battle, strengthened their fortifications, and enlarged their airfield on the southern side of the island. Not far from here, incidentally. Some of you may have visited it. Repression under the Japanese deepened the resentment
on Jeju against central government rule of any kind. The American takeover of Korea beneath the 38th parallel in 1945 led to the distant imposition of American military power on Jeju, as seen in American support for often repressive rule by the government in Seoul. It wa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citizens of Jeju resented what seemed like an extension of Japanese rule. You may recall a number of Japanese officials and bureaucrats actually continued working under the Americans, who valued their experience but didn't seem totally aware of the resentment against them. Okay, under police and military authorities, with the full backing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under General Hodge, this type of rule persisted. The Americans, of course, had only a small contingent of their own troops on Jeju. An advisory force, I believe there were about 40 or 50 of them, operated closely with the police and the army. We may be sure the Americans were encouraging the Korean military and police to crack down harshly on signs of rebellion before the outbreak on April 3rd of 1948 that marks the beginning, what history calls the beginning of the revolt against dictatorship from Seoul. Repression on Jeju got much worse after the end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control and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Republic of Korea under President Lee Sung-man on August 15th of 1948. It was then, in that period, lasting into the following year, that at least 30,000 people on Jeju were killed. Jeju avoided the slaughter that would have occurred if the Japanese had not surrendered and the Americans had invaded the island. In other words, if there had been any kind of battle on Jeju similar to that on Okinawa between Japanese and American troops. But they suffered nonetheless in that terrible period in the months before and after the ris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dependent country. The tragedy of what is known as Sausam, the day commonly accepted as the beginning of the revolt, although actually it began well before that, was no doubt the worst moment in the history of Jeju, but also gave Jeju its own special recognition a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rest of Korea. Over the years, Jeju is much better known as a tourist destination. No other place on earth offers such a distinctive combination of beaches, caves, tropical countryside, and a mountain that's covered with snow for at least half the year. Koreans and foreigners pack the flights to Jeju. They don't come here to study the history of the island, but to enjoy the countryside, the weather, the possibilities for hiking and horseback riding and swimming and golfing and much else. We may be sure that most of the visitors to Jeju are unaware of the revolt that shook the island more than 75 years ago. It is that revolt, though, that gives Jeju its real plac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and the region. For that reason, we need the world to become aware of the suffering that Jeju endured on its way to its present distinction as a destination for sightseeing and tourism. It comes as a shock to discover that many Koreans, your own country people, especially young people, are not really familiar with Jeju's history and legacy. We may be sure, totally sure, that virtually no foreigners outside of a small number of scholars and diplomats and maybe some business people have any idea what happened here in those days long ago. The Korean War is sometimes called the Forgotten War, that Americans and other foreigners hardly understand or care about, but Jeju is even more forgotten. Worse than forgotten, it's not even been known to most foreigners. The massacre of Jeju citizens seems almost minor or trivial compared to the record of bloodshed in war that have torn apart the region and goes on today in distant struggles in Ukraine,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Already, more people have died in Gaza in the war between Israeli forces and Hamas than died on Jeju. The ignorance of the rest of the world about Jeju is all the more reason for recognition of Jeju's place in history. Here on this island, in thi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lesson of Jeju must be taught again and again for what it tells us about the cruelty of a dictatorial regime and the stubborn resistance of a people who have somehow existed in isolation from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The survival of Jeju and its people, including all of you, is a story of suffering and heroism that we must never forget as an example of courage in the face of central power and tyranny. Thank you very much, and again, it's really good to see all these shining faces out there and to hear what you and others have to say. Thank you again. Thank you for good speech, Donald Cook. Yeah, you already are successful to suggest peace concept of peace university to the public. Okay, thank you. 예. 4.3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할 차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장윤호 학생이요. Peace and Tolerance for Future Generations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Good morning to one and all. My name is Yoonu Chang, a 9th grade student in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It is an honor to stand in front of you all to listen to my presentation. In 2020, amidst of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my family moved from Seoul to Jeju Island. At that time, I was in 5th grade, and moving to Jeju was like living in paradise. In the island, I felt refreshed looking at the clear skies and inhaling the fresh air. I felt a sense of peace and belongingness with the people who showed me kindness and love. But one day, I learned something that completely changed how I viewed the island. Amidst of the warmth of the place, I uncovered a secret. The village where I now live, Guogli in Daejeongup, was once left empty. And it was all because of the tragic events brought by the Jeju April 3rd incident. I asked myself, how could such a shocking and heartbreaking history ever occur in a place as calm and beautiful as Jeju? Last summer,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Im Kyung-jae's exhibition. Kyung-jae was only 15 when the Jeju incident occurred, and fortunately, he survived. It was some decades later when he was able to reimage this experience and capture it in his paintings. Using his ink and brush, Kyung-jae painted images of people fleeing, families crying, and children trembling in fear. My chest and my breathing grew heavier as my eyes bore on the images brought by such a tragic event. For me, paintings are not simply artworks that depict what had occurred during the Jeju incident. Instead, they were recollections. They reveal stories of pain and silenced truth. Im Kyung-jae, during the time, hid in a stone-walled tomb while holding his younger sibling close. They watched as the village burned around them. After that, they had to survive hunger, loss, and fear. His story is not only one chapter of the testimonies of Jeju citizens who remained wordless about the incident for decades. Speaking out was dangerous and could cost them their lives. Only the Hallasan mountain served as silent witness of the accident. Some citizens eventually found the courage to speak up about the Jeju incident. As their voices grew louder and their stories became known, in 2003,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offered a formal apology. In 2025, the records of the Jeju forcery incident were inscrib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these records, 14,000 testimonies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ich were submitted in the 1990s, were brought to light. The world had become aware of the values of these records, and this is thanks to the honesty and courage of the Jeju citizens. Still, the work is far from over. There are survivors whose voices beg to be heard, whose painful memories ought to be known, and whose stories should be lessons of survival and resilience. The testimonies of these survivors are but seeds that should be planted, so that such horrific events never occur later. But while Im Kyung-jae's paintings depicted these dreadful images, I also saw something else: hope. Thoughtful recollection is not only remembering the pain and the sorrow,
it is also gaining courage and strengthening to live again. And so, if I could talk to Im Kyung-jae, I would like to tell him, thank you for making the paintings for us to know about the tragic incident. Thank you for standing out and showing the reality to the world. Today is a day of remembrance for every lost soul in the Jeju forestry incident.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we, as members of the community whose stories are connected with other people, remember together. Let us live with compassion, courage, and peace. Let us advoca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olerance Program, or UNTP in Jeju. UNTP, suggested by Professor Chang-Hun Ko, is an international peace education platform for people of all ages and backgrounds to start meaningful conversations and actions on human rights, tolerance, and reconciliation. Jeju is a perfect place for this project to take root. Once UNTP grows in this island, Jeju could become a global hub for peace education where divided communities could start the journey toward healing and growth. Jeju can be a bridge that can dissipate pain and lead to healing, a bridge that can connect memories and actions, a bridge that can link the present, the past, and the future. Thank you. Thank you, Chang Yunu. Okay, next, Lee Jae-won. Good afternoon, everyone. Today, I'm honored to speak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Jeju Airport 3rd incident, an event that not only shaped the island's history, but also the identity and the resilience of our people. Recently, this important chapter of Korean history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UNESCO as a part of their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or also known as the MOW. This recognition is not just about preserving documents. Rather, it's about ensuring that the stories, voices, and the lives connected to this moment are never forgotten by humanity. The April 3rd incident occurred between 1948 and 1954. During a period of great political uncertainty in Korea, Jeju Island had to experience years of suppression, fear, and silence. Families were torn apart, and entire villages were left in ruins. Yet, even through this hardship, the people of Jeju held on to their dignity, their culture, and their hope for peace. The Memory of the World recognition affirms that these stories matters, not just to Koreans, but to the whole world. A major reason this history remains alive today is because of art, especially the powerful works of artist Im Kyung-jae, whose paintings were featured in an art exhibition I recently visited. His artworks doesn't simply depict events. It brings to life the emotional weight of that time. One painting that I'll never forget is of a lone pine tree and a horse surrounded by words in Jeju dialect and Japanese. These words symbolizes the pain and confusion that was felt by many islanders, and the tree itself stood as a symbol of endurance. Another painting that moved me deeply was called The Private and the Boy. In it, a soldier shared rice cake with a young boy, an image that shows kindness in the middle of a chaotic time. There are other quiet yet powerful moments. A father hiding a soldier, a boy receiving crackers from a Japanese soldier nea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stick figure sketch of an air raid scene with planes flying overhead might seem simple, but it says so much about the vulnerability people felt. What struck me the most is that even in his darker works, Im Kyung-jae always finds space for hope and humor. His later paintings, like Dreams Are a New Beginning, which shows him giving rice and even a ship to an ill friend's mother, shows that kindness and community are stronger than any ideology. Some paintings portray the harsh realities of Japanese occupation, like children's learning Chinese character barefoot because they didn't even have straw shoes, classroom with dirt floors,
and a Korean child being told by a teacher to carry a Japanese temple over their head so it won't touch the floor. These details made me reflect on how deeply culture and identity were affected, and yet not erased. One story from his painting made all those stories from his paintings made me smile and ache at the same time. The journey of remembrance became even more personal for me. Recently, I participated in the Jeju Peace Island Marathon, which celebrated the 20th anniversary of Jeju's designation as a peace island. As I ran, I wore a sign informing people about the upcoming forum where I would be speaking about 4-3. It was more than just a race for me. It felt like a tribute, running alongside others. I saw the beauty of Jeju's mountains and seas. And I imagined how those same landscapes held memories of the past. My heart was full of sadness, pride, and determination to keep telling these stories onward. I also watched the moving video by the Jeju broadcasting station called JIBS titled Memory of the Jeju 4-3, registered as 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 the video, survivors and scholars speak about how meaningful it is that this event, once silenced, is now receiv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ne elderly survivor said, "Now I can finally speak freely about what happened." Those words hit me deeply. It reminded me that the memory is not just about looking back. It's about giving voice to those who were never heard. S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now holds the record of Jeju 4-3, over 2,700 documents and personal accounts. So this inclusion isn't just about achieving papers. It's about acknowledging the dignity of those who suffered and ensure that no such tragedy ever happens again anywhere. As I reflect on all of this, from the paintings, the stories, the video, and even my own marathon experience, I've come to understand something clearly. Peace is not just about the absence of conflict. It is the act of remembering. It is choosing to heal. It is standing up for humanity with empathy and truth. Jeju's past is painful, yes, but its people have turned that past pain into art, memory, and peace. As someone from the next generation, I feel a deep responsibility to carry the legacy forward, not with anger, but with understanding and with hope. Because silence kills memories, and memory, when shared, can protect the future. If we forget, we fail, and if we remember, we resist. So let's let the world remember Jeju 4-3. Thank you. Okay, thank you so much, 이재원. And so 세계인들과 4.3을 같이 그렇게 비극을 기억하고 그것을 한 증언을 통해서 다시 공유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이혜인 양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To remember Jeju 4.3. The colors, stories, emotions, and experience of the Jeju 4-3 incident remained restricted under social pressure. Some memories are not intact with the whole world, but bequeathed within a preserved community. Due to this far from seamless transmission of memory, Jeju is mostly known for its natural landscapes, such as beaches, orms, and fruits. Among all of those, tangerines are the most popular symbol of our island. While all fruits have a unique taste, all teach us the same lesson. It is punctuality. Time and patience is needed for the fruit to ripen. The tree that is slow to grow bears the best fruit, says Molière, a French playwright. We are willing to wait to have the most scrumptious fruit full of nectar. But can we wait indefinitely and still bite into that juicy, fragrant flesh? No. All fruits go bad after a point in time. Like all other things, waiting for the right time is the key. Hwang Sang-ik, professor of medical anthrop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rote that the emotion that cannot be expressed outwards piles up inside one's mind. Repression is an unconscious defense mechanism that pushes matters that a person cannot control. For the sake of protecting oneself, the one who experiences massive trauma represses distressing memories.
In fact, people who fled to the mainland confess that they have forgotten their hometown altogether completely. Others showed repression by showing distance from personal emotions. While they could remember what happened, their testimony does not show intimacy. It is as if they were accounting for an incident they have nothing to do about. Repression affect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4-3 research. As the existing records do not accurately reflect what really happened, the details must be filled by first-hand evidence. Every survivor of the 4-3 incident repeats that they have been living in silence. When is the right timing to break the silence? The moment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he 4-3 incident begins with a conversation. The conversation of remembrance, the faith in improvement, and the courage to dig up the inhumane atrocities. Stories of the survivors are captured in a documentary called Until the Stones Speak. Kim Myo-seng, who had experienced the 4-3 incident at 20 years old of age, repeatedly says that she cannot remember who was with her, the journey she had been to prison, the trial, and everything related to the 4-3 incident. She hasn't spoken about this incident for almost 70 years. Even if she did not speak about out loud of the tragedy she experienc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forget it all naturally. Repression must have played a part in protecting Ms. Kim from an insufferable mental wound. The fruit of peace is beginning to ripen. It is the time to act. We believe that a small step is enough for it to cause a ripple of hope that will begin to spread as a wave of unwavering belief. Sadness is the reason that causes me to draw. If all I felt was joy, I wouldn't have started drawing. There are a lot of writings in my bureau, and I feel sad when I see them, but there lies the truth. This is an excerpt of an interview with Im Kyung-jae and Chung Shin-ji. He chose to express his trauma through art. While his agonizing experiences were kept confined in his heart for several decades, he started to tell the story to his daughter. She was happy to keep company, but urged him to start drawing as she was busy with her social welfare business. Since then, Im Kyung-jae has depicted his memories on paper. In his drawing, characters became alive once again. He chose to transcript the 4-3 incident into record by an accessible form of art. The succession of memory is essential for a lesson. Those records will not only address the sorrow of the victims, but teach the future generation an important lesson that such a genocide brings a huge calamity to one's life and to a whole community. In addition, the records and living proof must be collected in a timely manner. As we have noticed with several cases introduced above, memory fades with time. Striking trauma leaves a memory completely erased from one's memory. Time slowly pushes a memory over the horizon, and it will slowly be forgotten. Memory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polished and be taken care of. Chung Jin-ji says, a memory becomes magic and a braiding record of history only when the surrounding people carefully pay attention to it. Thank you.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혜인 양. 예. 제가 이제 저희 발표 10분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 세 분들, 제가 이 세 분 젊은 세대, 영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하고 세 번째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2013년 7월에 학생문화원에서 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 유네스코에서 2014년 10월에, 그리고 오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했는데 여기 특히 우리 장윤우 학생이 내가 말한 UNTP를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만큼 장윤호 학생 등 같은 세 학생,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14명 학생들한테도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 톨러런스라는 것을 개념을 했었는가. 예, 원래 왜 톨러런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노크라는 사람이 신교와 구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영국의 학자죠, 정치학자인데, On Toleration 이라는 유명한 글을 쓰는 데서부터 출판을 합니다. 그거는 신교와 구교, 구교가 신교를 탄압하는 걸 탄압해서는 안 된다. 계속 청원서 편지를 4차례나 하는데, 왕이 이렇게 그 당시는 좀 포각해갖고 네덜란드로 망명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톨러런스라는 그런 걸 해서 지금 헤이트 스피치라는 게 많이 나오죠. 이런 뭐 조금만 하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런 것인데, 서로가 다른
종교를 관용하자,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제가 다랑식을 만들 때 가장 또 인상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아프리카에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이제 백인이 탄압을 392년 동안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톨러런스해집니다. 백인을 톨러런스해서 결국 남아공화국의 어떤 민주화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동양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마하트마 간디 역시 톨러런스의 그런 것입니다. 저도 아일랜드 톨러런스라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왜? 다랑시구를 딱 발굴하자마자 4월 4일 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 당시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경찰서장님이 오셨어요. 고창훈. 존댓말도 안 합니다. 저 큰 일을 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데 너무 큰 일을 저질러 갖고 여기 제주도에서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양쪽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부동산 투기, 매일 부동산 투기해서 복덕방에서 살고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매일 골프장에 가서 골프는 친다고 국정원에 이제 가명으로 고발하고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뭐 어차피 흙탕물을 끼얹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저는 부동산 투기가 됐고 저희 집 8촌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이놈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경찰서에서 계속 출석 요구를 열 몇 번이나 오니까 바로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이럴 때는 36개가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항복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항복하면. 부동산 업자가 돼도 항복했다는 것을 우리 반대할 때 코 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텔레비에 가서 이거 4.3 이상한 것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항복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5일 동안 서울에 가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직위제대가 돼서 강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한 게 온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라는 걸 존 락크의 책도 있고 넬슨 만델라 일대기도 있고, 나는 뭔가, 나는 정말 4.3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일랜드 톨러런스입니다. 자, 그리고 섬의 유엔을 내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톨러런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2010년 세계환경대학을 만들던 모리스 스트롱이라고 캐나다 출신 유엔 사무처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엔의 문법이 있다. 1965년 유엔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UNDP입니다. 이게 후진국 원조 1965년에 생긴 거고, 그다음에 1972년에 케냐의 나이로비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엔바이러먼트 프로그램입니다. UNEP가 됩니다. 자, 이와 문법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UNTP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2012년에 됐는데, 그거를 도저히 이거를 실행할 순간이 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때 쓴 논문이 뭐냐면 한국행정학회에 한국민주화의 관용성 맥락이라는 걸 씁니다. 학생들도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됩니다. 한국행정학회에 들어가서 한국민주화의 관용성 맥락이라는 논문에 내가 왜 관용성을 얘기하고 나의 관용성은 뭔가. 그러니까 섬 사람의 관용성을 말한 겁니다. 섬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나를 이렇게 혹되게 해도 용서해야만 4.3은 해결이 된다. 그게 관용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용성에 관심이 많은 데가 유네스코입니다. 1999년 The Year of Tolerance. 1995년에 유네스코 관용성의 해가 정해졌고, 1998년에 유엔에서 더 이어 오브 톨러런스, 유엔의 관용성, 관용성 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학생들을 보면서 2028년 4.3 80주년이니까 또 한 번 유엔이나 유네스코에 더 이어 오브 톨러런스를 학생들이 제안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뭐 우리 김대중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사람을 용서해야만 또 다른 해답을 찾듯이 4.3도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해야만 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미 뭐 빨갱이 교수로 이미 몰리기 시작하면 한 번 몰리면 끝까지 몰립니다. 한국은 참 지독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지지 않으려면 상당한 어떤 결심이 필요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에게도 한 사람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평화대학이 지금 우리 홍춘호 할머니 평화대학교 만들고 싶다. 우리 도널드 코크도 평화대학 제주 피스 유니버시티가 좋은 컨셉이다. 이걸 밀자. 이렇게 됐고 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톨러런스 프로그램은 작년 유네스코에서 이그너스 찹스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밀어라. 학생들과 함께 해라. 그렇게 해서 기조연설도 됐고 우리 장윤우 학생이 저한테 말할 때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못하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희 어머님이 1909년생이고 오사카에 가서 노동자로 10대 때 미성년 때 가서 노동을 해갖고 한 제주도에 왔고 거기서 번 돈과 여기 와서 제충국이니 무슨 이런저런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양배추니 뭐 밑강, 감귤 이렇게 장사를 해서 1975년에 삼성요구를 세웁니다. 어머니의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2001년 불러서 한 가지의 유언 중에 하나가 너가 만약 뭔가를 해내고자 한다면 너는 대학교를 세워라. 평화적인 대학교. 왜? 4.3 때 이쪽 저쪽에 싸우느라고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도 안 가도 학교를 세웠으니까 니들은 그런 대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뭐 저는 발표 필요 없고 이 정도 선에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마지막이에요. 그냥 마이크 없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회에는 저 학회장님 김호림 교수의 감사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우리 행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3 항쟁의 세계화에 큰 관심을 보고 있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학자이자 세계환경사회 거버넌스 학회 회장 김호리입니다. 현재 제주 포럼의 라포터로서 현재 여기서 발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공동체가 조롱을 회복하는 과정이자 공동 번영과 화해가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의 기억과 감성을 존중하고 고통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담아낼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기술과 인문학, 예술이 만드는 지점이며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사회 거버넌스 원칙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란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되 그 기억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는 용기이며 서로 다른 목소리와 상처를 품어안는 연대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승학 선생님. 오승학 선생님 잠깐 반갑습니다. 제주 중문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오승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4.3 청년회장을 했었고요. 또 그래서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고창훈 교수님하고 2015년도에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교 컨퍼런스라든가 또 미국 의회에 가서 의원들도 만나고 해서 4.3을 알리는 데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아주 자신 있게 4.3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저도 4.3 유족 2세대가 되지만은 아픔에 대해서
어머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랬고 그런 억울함만 있었는데 이거를 평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제화시키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4.3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 세계화하는데 언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이런 걸 얘기할 때 국제화시키는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저도 국제 컨퍼런스 하는데 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마음은 있지만은 전달이 잘 못했는데 이번 우리 그 국제학교 학생들 와서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 앞으로 4.3의 세계화와 그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폐막식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행사를 10월 1일 날 진행할 때는 3시간이었는데 30분을 더 줬는데 제주 포럼에서는 한 10분 정도 더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더 주신 것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잘 됐기 때문에 큰 박수로 이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